한 세기 넘게 이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금융 수도, 화려한 마철루가 하늘을 찌르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과 학교가 늘어선 도시 뭄바이. 하지만 그 눈부신 성공의 땅 아래에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삼켜버린 피와 중독의 역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자선가, 교육의 후원자, 근대 인도를 만든 개척자. 우리가 교과서와 박물관에서 보아온 그 얼굴 뒤에는 전혀 다른 정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계 아편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며 19세기 글로벌 마약 경제를 움직였던 그림자 권력. 영국 제국과 거래했고 왕실과 같은 연회장에 앉았으며 제국의 확장을 위해 중독을 수출했던 한 가문. 유대인 난민으로 시작해 세계 최대의 아편 제국을 일군 이름 사순. 그들이 남긴 것은 부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불평등, 중독, 그리고 침묵. 이 영상에서는 근대 자본주의의 성공신화 뒤에 감춰진 사순 가문의 진짜 얼굴,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숨겨져 왔는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선이라는 가면을 쓴 마약 제국의 이야기, 그 충격적인 진실을 시작합니다. 1830년대 초반, 바그다드의 한 유대인 가정이 급박하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그다드 총독의 탐욕이 도를 넘어서면서 이들 가족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거죠. 이 가족의 가장은 데이비드 사순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시크 사순 빈 살라이는 오랜 세월 바그다드 정부의 재무 책임자로 일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주는 특권만큼이나 위험도 컸던 셈이죠. 새로 부임한 총독이 이 부유한 가문을 노리기 시작했고 데이비드는 실제로 인질로 잡히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데이비드와 그의 어린 자녀들은 먼저 이란으로 피신했습니다만 그곳은 임시 피난처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안전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했던 그는 시선을 동쪽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인도였죠. 당시 봄베이라 불리던 뭄바이는 영국 제국의 주요 무역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면화와 향신료 거래로 엄청난 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영국 당국이 유대인 상인들을 환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순수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 소수 집단은 아무리 부유해져도 인도 전체를 장악할 만큼 숫자가 많지 않으니 반란의 위협이 없다는 거였죠. 데이비드가 인도 땅을 밟았을 때 그는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바그다드를 떠나며 많은 재산을 잃었지만 그에게는 황금보다 귀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상인 네트워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이 인맥은 시장 정보, 자본,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라는 자산을 제공했죠. 19세기 중반, 누구를 아는가가 무엇을 아는가보다 중요했던 시대였으니까요. 데이비드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바그다드 궁정에서 익힌 정치적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본능적으로 영국 제국주의 세력에 줄을 섰어요. 식민 지배자들의 신뢰를 얻는 게 생존과 번영의 열쇠라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초기에 사순 가문은 면직물 공장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뭄바이의 면화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공장은 곧 도시경제의 중요한 축이 되었죠. 20세기 초반까지 이 재분소들이 자리했던 지역은 나중에 인도 신흥 부자들의 중심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초고층 타워와 고급 쇼핑몰, 대기업 본사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사순 가문은 동시에 막대한 자선 사업도 펼쳤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으며 도서관과 회당을 기증했죠. 지금도 뭄바이 시민들은 사순 가문이 설립한 이런 기관들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한 자선가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선행 뒤에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 숨어 있었습니다. 면직 공장과 부동산 투자는 사실 가면이었어요. 진짜 돈줄은 따로 있었죠.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사순 가문의 진짜 얼굴은 중국 해안으로 마약을 실어 나르는 밀수업자였던 겁니다. 당시 영국과 중국 사이에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 존재했어요. 영국인들은 중국의 차와 비단, 도자기를 원했지만
중국은 영국 제품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요구한 건 오직 은이었죠. 영국은 차를 사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은을 중국으로 쏟아부어야 했고, 이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이 찾아낸 해결책은 악마적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팔아서 그 돈으로 차를 사겠다는 거였죠. 아편은 중독성이 극도로 강한 마약이었고, 한번 손을 대면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이 마약에 점점 더 많은 은을 지불했고, 영국은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더러운 거래의 한복판에 사순 가문이 있었던 겁니다. 데이비드 사순은 영국의 아편 무역 확장을 예리하게 감지했고 재빨리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어요. 아편은 그 시대 가장 수익성 높은 상품이었으니까요. 1836년 단 한 해 동안 사순 가문은 중국으로 아편 상자 3만 1000개 이상을 선적했습니다. 각 상자의 무게가 약 125파운드였으니 총 중량을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하죠. 이런 규모의 마약이 중국 해안 도시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아편 중독자로 전락했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항구 도시마다 마약에 찌든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죠. 한편 사순 가문의 금고는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 가문은 전 세계 아편 거래의 73%를 통제했다고 합니다. 아편이 당시 영국령 인도 전체 수입의 약 15%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순 가문에게 흘러들어간 부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렇게 번 돈으로 사순 가문은 뭄바이에서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데이비드 사순은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었고 그의 가족은 존경받는 자선가로 명성을 쌓아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인도인들은 이 가족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건 새로 지어지는 학교와 병원, 도서관 뿐이었으니까요. 사순 가문은 이런 선행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세탁했던 겁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 사순들은 영국 총독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받기도 했어요. 봄베이의 트램 시스템은 유대교 안식일을 배려해서 특별 통행증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유대인 승객들이 토요일에 돈을 만지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죠.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순 가문의 명성은 인도를 넘어 영국 본토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영국 제국과의 긴밀한 유대, 그리고 엄청난 부 덕분에 그들은 영국 사회의 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었어요. 1853년 데이비드 사순은 영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제국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거죠. 식민지 출신이 이런 지위를 얻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고 이는 사순 가문이 영국 엘리트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 영향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아편으로 번 돈으로 영국 전역에 웅장한 저택을 사들였고 이런 부동산들은 왕실 및 귀족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사순 가문은 로스차일드 가문과도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동양의 로스차일드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던 거죠. 1859년 봄베이에 있는 그들의 대저택에서는 500명의 손님을 초대한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의 명목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영국이 인도에 대한 직접 통치를 시작한 걸 축하하는 자리였거든요. 식민 지배를 더 강화하는 걸 기념하는 파티를 인도 땅에서 열었다는 겁니다. 이는 사순 가문이 얼마나 철저하게 영국 제국에 섰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데이비드의 아들 루벤 사순은 더 놀라운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는 웨일스 왕자, 훗날 에드워드 7세의 측근이 되었어요. 왕이 계승자와 가까운 친구가 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가문은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바그다드에서 도망친 난민 가족이었는데 말이죠. 사순 가문의 위신은 로스차일드 가문과의 혼인으로 더욱 높아졌습니다. 알버트 사순의 아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딸과 결혼하면서 두 유대인 왕조 간의 유대가 확고해졌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의 전쟁과 정복에 자금을 댔다면 사순 가문은 아편 공급으로 영국의 무역 적자를 메워줬던 겁니다. 두 가문 모두 대영 제국의 확장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어요. 이런 영국 서해로의 편입 시도는 사순 가문 내부에 정체성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후손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동양적 뿌리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인도 출신 친척들이 영국을 방문하면 사순 가문 사람들은 불편해했고 심지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백인 귀족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성공은 전적으로 인도와 아편 무역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사순 가문의 부는 계속해서 정점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영국이 중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상황은 더욱 좋아졌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19세기 중반 두 차례에 걸친 이 전쟁은 영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접근권과 아편 합법화를 둘러싼 충돌이었습니다. 전쟁 결과 중국 시장은 인도산 아편에게 완전히 개방되었죠. 사순 가문의 거래량은 급증해서 연간 6만 천상자에 육박했습니다. 중국 해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마약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당연히 이로부터 창출되는 부도 어마어마했고 사순 가문은 더욱 높은 영향력을 누리게 되었어요. 데이비드 사후 경영권을 물려받은 알버트 사수는 가문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1873년 그는 유대인으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런던 자유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로스차일드 가문도 그 당시에는 이런 영예를 누리지 못했거든요. 이는 사순이라는 이름이 영국 최상류층 사이에서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리하게도 사순 가문은 마약 제국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충분히 똑똑해서 돈을 합법적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시절부터 가문은 부동산, 보험업, 은행업에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다각화 덕분에 사순 가문은 면화시장 붕괴나 금융위기에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어요. 19세기 중후반 인도를 휩쓴 여러 경제 위기 속에서도 말이죠. 점차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미국 철도 회사에 투자하고 헝가리 국가 부채를 인수했으며 유럽 전역의 부동산에도 손을 뻗쳤죠. 사순 가문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기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핵심 사업을 위장하기 위한 그럴듯한 거칠애였을 뿐입니다. 가문의 진짜 재산은 여전히 인도산 아편이 동아시아로 흘러가는 무역에서 나왔죠. 사순 가문은 시대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전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대륙 간 거래를 관리했고 제국을 수직 계열화하는 데도 성공했죠. 직접 증기선을 구입해서 아편을 운송했고 보험회사를 운영해서 그 선박들을 보호했으며 거래에 자금을 대는 은행 이사회에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한 겁니다. 유럽과 인도에서 아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커지고 있었지만 사순 가문은 개의치 않았어요. 돈이 너무 잘 벌렸으니까요. 심지어 알버트 사순은 가문의 문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양귀비꽃이 자랑스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편의 원료 말이죠. 이들에게 이 모든 건 그저 사업이었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었던 겁니다. 알버트 사수는 가문의 제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르자 후손들은 하나의 제국을 지키는 대신 돈과 권력을 놓고 서로를 겨누기 시작한 것이죠. 분쟁은 타협의 선을 넘었고 결국 가문이 일군 사업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한쪽에는 원조 기업 데이비드 사순 앤 컴퍼드, 다른 한쪽에는 독립을 선언한 E.D. 사순 앤 컴퍼니가 자리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 이끄는 두 회사는 협력이 아니라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쟁탈전을 벌인 것은 바로 아편이었죠. 한때 제국을 키우던 중독의 원료는 이제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칼이 되었고 사순 가문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지배력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탐욕에 의해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균열은 사업 구조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사순 가문의 중심이 뭄바이에서 런던으로 옮겨가면서 시작되었죠. 영국에 자리 잡은 사순 가문의 본가는 형식적으로는 데이비드 사순 앤 컴퍼니를 물려받았지만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려는 의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기업은 확장해야 할 제국이 아니라 소비하기 위한 부의 저장고에 가까웠죠. 다수의 가족 구성원들은 상업활동 대신 귀족 사회에 편입된 삶을 선택했고 회사를 키우기보다는 자본을 끌어다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관심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거리감으로 나아가 경멸로 변해갔습니다. 일부 후손들은 자신의 재산이 만들어진 방식을 노골적으로 혐오하며 그 돈을 두고 동양에서 벌어들인 더러운 거래의 산물이라고
비아냥거리까지 했죠. 한때 양귀비꽃을 가문의 문장으로 자랑스럽게 내걸었던 왕조가 스스로 그 기원을 부정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1939년 무렵 데이비드 사순 앤 컴퍼니에 대한 사순 가문의 직접 관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가족은 다른 벤처 사업에서 계속 활동했지만 예전의 영광은 잃어버렸어요. 1980년대가 되자 영국 정부는 두 전 파트너를 이사직 수행에 전혀 부적합하다고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죠. 한편 이디 사순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빅터 사순이 이끄는 이 회사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상하이로 본거지를 옮기는 것이었죠. 빅터 사순은 중국 최대 상업 도시인 상하이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리라 판단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인도에서의 탈출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재분소와 각종 자산을 하나 둘씩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미래가 불안하다고 판단한 탓에 상당수는 제값도 받지 못한 채 서둘러 처분됐습니다. 빅터 사수는 인도 국민회의당의 급부상과 반식민 정서가 결국 기존의 상업 질서를 뒤흔들 것이라 내다봤던 겁니다. 대신 그는 시선을 중국, 특히 급성장하던 상하이로 돌립니다. 정치적 불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본의 중심이 될 것이라 믿은 이 선택은 당시로서는 대담한 베팅이었죠. 그리고 적어도 초반만큼은 그의 판단이 옳아 보였습니다. 1930년대 중반 포춘지는 빅터 사순을 상하이 최고의 부동산 재벌로 소개하며 그 성공을 극찬했죠. 당시 그의 부동산 재국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빅터 사순의 상하이 이주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었지만 그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하나 남깁니다. 1930년대 말 상하이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달아난 유대인들이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시가 되었고 1939년까지 약 10만 3천 명의 난민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 빈손이었지만 상하이에 뿌리 내리고 있던 바그다드 유대인 공동체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중심에 막대한 부를 쌓은 사업가 빅터 사순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원으로 상하이는 난민들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죠. 겉으로 보면 인도주의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순 가문의 마지막 전성기를 장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중국은 대규모 국유화에 나섰고 상하이에 구축된 사순 제국은 하루아침에 몰수되었습니다. 압수된 자산의 가치는 오늘날 기준으로 약 95억 달러, 인도를 떠나 상하이로 건너간 빅터의 대담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판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의 몰락은 사순 가문이 더 이상 글로벌 세력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의 제국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순 제국은 사라졌을까요? 일부에서는 사순 가문이 몰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재산과 흔적을 더 교묘하게 숨겼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종종 죄를 지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니까요. 바그다드에서 쫓겨난 난민으로 시작해 동양의 로스차일드로 불리기까지 사순 가문은 제국주의 전쟁의 틈을 파고들어 아편으로 불을 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흠이 파괴됐지만 동시에 그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며 존경받는 이름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도덕적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분열, 세대 간의 단절, 그리고 스스로 만든 구조적 한계가 그들의 기반을 잠식해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야말로 사순 가문이 원했던 결말일지도 모른다고. 거대한 재산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이름을 바꿔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뭄바이 거리를 걷다 보면 사순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병원과 도서관, 부두와 건물들 속에 말입니다. 화려한 자선의 얼굴 아래 중독과 제국의 그림자를 함께 남긴 가문, 사순 가문이 우리 시대에 남긴 진짜 유산은 바로 그 모순 자체일지도 모릅니다.